안녕하세요, PT입니다. 오늘은요 에어팟보다 저렴한 5G 스마트폰을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사 블랙비의 제품인데요, 가격이 무려 세일가 기준 113달러, 정가로 해도 130달러에 불과한 스마트폰입니다. 솔직히 해당 제조사에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이 왔을 때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저렴한 저가 스마트폰이라 좀 낭스럽거든요. 근데 이거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 용도는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아니 그래서 이거 대체 어디다 쓰냐고요? 저는 이 제품이 흔히 도시락이나 포켓 와이파이라 불리는 라우터, 쉽게 말해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 전제품이 많고 외근이 많은 사람, 혹은 저처럼 여행 출장 시 특히 오즈몬 포켓3나 액션게임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백업 플러스 업로드 머신으로는 꽤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장이나 여행에서 이런 카메라 백업 하려면은 노트북 들고 다니다가 열고 허브 연결하고 이게 좀 귀찮습니다. 그렇다고 메인폰에 꽂아 백업을 하거나 업로드를 한다? 요즘 폰에 대부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어 어차피 허브를 챙겨야 한다는 거 둘째 치고, 백업 플러스 업로드를 할 때 휴대폰 사용이 꽤나 제한되기 때문에 메인폰을 백업 머신으로 쓰는 거는 아무래도 성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일단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달려있고 5G가 되는 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 어지간한 백업용 클라우드용 앱도 다 깔리고도 10만원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야 LTE 5G 차이 거의 안 나지만 해외에선 5G와 4G LTE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 차이가 큰 곳이 종종 있기 때문에 LTE만 지원하는 저가형 스마트폰 대비 비교 우위도 굉장히 확실한 편입니다. 게다가 이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5G 밴드가 보이시죠? 굉장히 넓어서 세계 어지간한 나라에선 대부분 유심만 꽂으면 곧바로 5G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특정 용도를 가진 분들에겐 굉장히 흥미로울 제품일 것 같습니다만, 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나름 재밌는 구석이 많은 폰인지라 스마트폰으로서의 대략적인 사용성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랑 구성품을 잠깐 보면 솔직히 빈말이라도 괜찮다고 말 못하겠고 그냥 전형적인 전자제품 박스와 구성품입니다. 케이스와 강화열이, 그리고 18W 충전기와 USB-C to A 케이블이 하나 따르는 구성이며,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살펴봅시다. 일단 전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6.67인치의 1600x 720 해상도, 그러니까 HD 플러스급 해상도의 IPS LCD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ull HD조차 되지 못하는 해상도는 좀 아쉽기는 한데 화면 주사율은 나름 최대 90Hz를 지원해서 사용성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크기 체감 되시라고 다른 휴대폰 들고 오면은 이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인데 샤크9이 아주 조금 더 크죠. 사실 이게 베젤 때문에 그렇지 실제 화면 크기는 거의 비슷한, 아무리 봐도 16 프로 맥스가 더 크긴 하네요. 참고로 이 통합 수신하는 마이크와 스피커 같은 부분에는 그 구조가 굉장히 애매해서 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상대방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하겠지만 이거는 전화기로서는 큰 매력이 없는 스마트폰이기는 해요. 어쨌든 측면 넘어가면 일단 두께는 8.65mm로 두껍지 않은 편이고요. 볼륨 버튼이랑 여기 보면은 지문 인식을 겸하는 전원 버튼이 있으면서 반대편으로 돌리게 되면은 심카드 트레이가 보이는데, 이걸 열어보면 마이크로 SD 카드와 유심을 넣는 공간이 따로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대신 유심을 넣으면 듀얼 심으로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도 IMEI 번호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별 감흥이 없기는 한데 외국 같은 데는 지역마다 잘 터지는 통신사 캐리어가 다른 곳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듀얼 심으로 사용해서 서로 다른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우터 용도로는 진짜 괜찮은 옵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밑을 보면은 스피커와 함께 C타입 포트,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3.5mm 이어폰 단자도 보이네요. 이게 FM 라디오도 되는 스마트폰이라 여기에 꽂은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대망의 후면인데, 일단 무광 플라스틱 재질의 굉장히 독특한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과 아주 흡사한 카메라 배열, 멀티 AI 카메라라고 자랑스럽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진짜 카메라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이 제품의 내부 소프트웨어를 잠깐 살펴봅시다. 일단 이 스마트폰은 독 OS란 자체적인 OS를 쓰는데 전반적으로는 기본 안드로이드와 상당히, 아니 거의 바뀐 게 없는 듯 합니다. 애당초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중국 내사용 제품과 달리 구글 앱들이 모두 깔려있고 플레이스토어도 정상 작동하는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전화랑 문자 앱도 구글 기본 앱 같죠?
그리고 이거는 현재 갤럭시 폰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은 앱 폴더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위젯처럼 폴더 크기 자체를 키워서 곧바로 앱을 선택해서 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작게 폴더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에서는 순정해서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앱을 폴더에 이렇게 넣으면은 야, 이게 작아갖고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듣기엔 갤럭시도 원 UI 7에서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던데 이런 기능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안드로이드 기본 메뉴 자체는 한국어이지만은 블랙뷰의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로 뜨는 게 보이시죠? 반글하라 약간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재밌는데, 배경 화면이나 시스템 테마 컬러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페이퍼 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콘 보이잖아요. 이 아이콘의 모양이나 크기나 테마 같은 거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스타일을 뭐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아이콘 스타일 같은 경우도 고를 수 있고, 아이콘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조금 크게 고를 수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크기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본으로 커스텀이 가능한 거는 뭐 꽤 재밌습니다. 참고로 이거 통화 녹음을 하면 통화 녹음을 한다는 고지가 상대방에게 들리기 때문에 한국에 최적화되진 않았다. 이건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카메라 차례인데, 카메라 자체는 삼성의 ISO셀 센서를 썼다고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솔직히 달려있다. 뭐 그 정도의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앱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50메가픽셀로 찍을 수도 있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4K로 찍을 수도 있는 데다 프로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건 다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애당초 결과물 퀄리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은 뭐 실제로 심도를 잡아주긴 하지만 그닥 좋은 편은 아니군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기능 자체는 놀랍게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또 가격대를 생각하면 용납 가능한 수준에 불과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뒤에 카메라가 3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동되는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 하나랑, 여기 보면 이 밑에는 이거 매크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어 옵션에 들어가서 매크로를 켜면은 진짜 후진 화질로 하나가 켜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개만 켜지고 나머지 하나는 신도 카메라, 그래서 사실상 페이크 카메라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2배 줌도 사실은 크롭 줌입니다. 여기 보면은 망원 카메라가 달려있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3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만 작동하는 중국의 카메라 관행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카메라 작동하는 것만 넣으면 안 되는 걸까요? 다만 카메라 쪽에 진짜 재밌고 갤럭시와 흡사하면서도 결과물도 나쁘지 않은 기능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갤럭시 AI 지우개처럼 이 스마트폰도 AI 지우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AI 기능들이 있고요. 실제로 하나 지워볼까요? 나쁘지 않게 작동하죠. 어차피 이런 AI 기능들은 전부 온라인 기반이라 스마트폰 내에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성능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저가형 스마트폰들은 자체의 성능보다는 온라인 기반의 AI 힘을 빌리는 게 대세가 된 듯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샤크9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유니 SoC, 유니속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 말해주세요. 어쨌든 이 중국 기업의 T820이라는 칩을 탑재했거든요. 이게 원래 핸드헬드 게임기만 들어가던 AP인데,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은 성능이 또 나름 엄청 후지지는 않습니다. 긱벤치를 돌려보면은 대략 스냅드래곤 855 정도던데, 이 정도 점수면 비슷한 가격대의 국내 정발폰인 샤오미 레드미 14C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예요. 물론 3D마크 점수 같은 거 보면 게임을 할 점수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여튼 높기는 높다는 거. 다만 이 기기가 현재로서는 깔린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빠릿하거든요. 이렇게 제스처 모드 해놓고 앱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네, 멀티태스킹창 진입하고 멀티태스킹창 다시 켜고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멀티태스킹 같은 거 진입하고 여러 가지 앱들 껐다 켰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버거운 스마트폰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너무 부들부들하게 작동을 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일단 램도 8GB로 널널한 데다 이 스마트폰의 저장 방식이 eMMC보다도 훨씬 빠른 UFS 2.2더라고요. 보통 이 eMMC를
쓰는 저가형 폰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같은 걸 설치할 때 덕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폰이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이 잦은데, 이거는 UFS 2.1라 확실히 그런 현상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카메라에 SD카드 같은 거를 백업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백업 머신으로 진짜 최적의 옵션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다, 생각난 김에 이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도 무려 5000mAh입니다. S24 울트라랑 동급인데 충전이 라우터 용도로만 5G 스마트폰을 쓰려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단 용량이 큰 게 무조건 좋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깔 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센서가 몇 개 빠져있어갖고 내비게이션 용도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속도 센서와 GPS가 있어서 위치 확인 등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앱 사용은 가능한데, 쉽게 말해 T맵이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지자기 센서가 없어서 정밀한 위치 감지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맵 같은 지도 앱에서 이렇게 방향 보는 거 있죠? 이 기능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화면 밝기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최대 700니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비용으로 쓰기엔 너무 어둡고 성능도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용도, 그러니까 넷플릭스 용도로도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일단 해상도가 HD 플러스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봐도 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DRM 등급도 와이드바인 L3라서 다른 기기에 연결해도 FHD 넷플릭스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미디어 감상 용도로는 썩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기 달린 이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라 주장하는 이 물건도 그냥 사실은 소리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가형 다른 태블릿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DJI나 소니 앱 같은 거 깔고 카메라 외부 모니터로 사용하는 정도에서 이 장비는 꽤나 적합할 것 같아요. 보고 나중에 백업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중국의 초저가형 스마트폰인 블랙뷰 샤크 9에 대해 간단하게 둘러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스마트폰이 알리에서 수출 전용 제품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AP도 중국제 칩이 달린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랑 성능이 사실 문제가 없다를 넘어서 생각보다는 빠른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메인폰으로 쓰기에는 삼성페이를 비롯한 각종 편의 기능에서 밀려 약 좀 아쉽기는 한데, 해외에서는 의외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출장 여행용으로 5G 스마트폰, 엄밀히는 조금 저렴한 5G 라우터나 백업 머신이 필요한 저 같은 분들이라면은 이 장비는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 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기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 같으신가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사실 중국제 스마트폰 할 때마다 이런 걸 리뷰하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피지기면 백전말씀이라는 말이 있죠. 알아야 뭔가 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제 스마트폰도 이런 식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튼 제품 자체는 스마트폰으로서는 굉장히 별로지만 라우터용으로는 굉장히 쓸모가 있다. 여기까지.